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현물을 강조한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물이 뭡니까? 현물이 우리가 그냥 크립토를 1배수로 들고 있는 거죠. 1배수로. 그죠? 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선물로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면 계실 겁니다. 어차피 내가 적당한 수준의 돈만 가지고 있을 거라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만 투자할 거라면 그냥 선물에, 그죠? 레버리지 껴서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로 장투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별표 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특히나 요즘에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인 건데, 레버리지 ETF죠. 레버리지 ETF. 뭐 예를 들어서 뭐 TQQQ 혹은 뭐 TSLL 뭐 TMF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게 다 뭡니까? 레버리지 ETF죠. 그죠?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런 레버리지 ETF들을 장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레버리지는 왜 장투하면 안 되는가?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투자가 되게 그 핫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선물 투자하시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로 장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의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에 5년간 투자했다 하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수익률이 여기 적혀 있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수익률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나와 있죠? 수익률이 218% 나와 있어요. 대략 한 3배 정도 번 거죠. 테슬라를 5년 들고 있었으면 약 3배 정도 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가 있죠. 이게 TSLL이라는 티커인데, 자, TSLL 한번 보겠습니다. 자, TSLL의 지난 5년간 수익률을 가서 보잖아요. 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TSLL은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니까 곱하기 2 한 다음에, 그죠? 여기다가 수수료를 빼면은, 그죠? 수수료를 빼면은 뭐 대략 한 400% 벌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생각이실 건데, 자, 보시면 놀라운 사실, TSLL 5년간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얼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34%입니다. 이게 수수료를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죠? 뭐 수수료가 뭐 거의 마이너스 뭐 한 250% 가까이 난 건데, 그죠? 수수료만 해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걸까? 그죠? 아니, 2배 레버리지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요 수익률에 2배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레버리지를 장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절대로 선물 레버리지 껴서 장투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단타용입니다. 단타. 그러니까 단타라고 하는 건 짧게 치고 빠지는 거죠. 그죠?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레버리지는 절대로 장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죠. TQQQ, TSLL, TMF 이런 거를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장투하시겠다 하시면 저는 진짜 뜯어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그림 보여주죠. 테슬라 5년 투자했는데 200%인데 TSL을 5년 투자하면은 마이너스 34%다. 왜 그런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런 걸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 내고 있습니다. 퀴즈. 이거 맞추는 분이 이제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900이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할까요? 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야 할까요? 자, 몇 퍼센트 수익률 기록을 해야 될까요? 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서 10%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연한 논리죠.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손실만 10% 났으니까, 그죠? 10% 났으니까 원금 회복하려면 10% 하면서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10% 대답하시면 대부분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900만 원에서 10% 법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우리가 990만 원이 됩니다. 왜냐? 900만 원의 10%는 얼마입니까? 99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를 받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금 회복하면 얼마 벌어야 되냐면 거의 한 11% 정도 벌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러요. 자, 뭔 말이냐면은 손실과 그 손실이 난 폭의 원금 회복까지에 걸리는 이득은 뭐다? 비대칭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0% 손실이면 얼마 벌어야 되냐? 대략 11%를 벌어야 원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20% 손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25%를 벌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50% 손실이다.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우리가 100%를 벌어야 돼요. 왜냐? 50% 손실은 얼마죠? 이거는 반토막이죠. 반토막이니까 이때부터는 2배를 벌어야지만이 다시 원금 회복됩니다. 자, 1000만 원 투자했어요. 이게 500만 원 됩니다. 반토막 난 거죠. 50% 손실입니다. 이거를 다시 원금 가려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원금이 정확히 2배가 돼야죠. 그죠? 100% 벌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좀 끔찍하지만 90% 손실이다. 그럼 얼마 벌어야 됩니까? 그럼 그때는 1000%를 벌어야 원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10배를 벌어야 한다는 거죠. 자, 1000만 원이 그죠? 1000만 원이 100만 원 됩니다. 90% 손실이죠. 다시 원금 가려면 얼마 벌어야 된다? 10배 벌어야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그 펀드에 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건데, 펀드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20% 손실 난다 하면은 그때는 펀드 매니저는 잘립니다. 잘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부터는 25%를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1년에 25%를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고객의 돈을 받았는데 20% 손실 나면은 이제 고객이 1년 동안 기다려봐야 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펀드 매니저 기준에서는 20%까지를 우리가 맥시멈으로. 사실 대부분의 펀드들은 한 15% 정도 손실까지만 허용을 하죠. 그 이상 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지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손실을 줄이는 게, 그죠?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를 장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익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손실폭이 누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테슬라가 10%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1% 반등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테슬라를 투자한 경우에는 원금 회복입니다. 원금 회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TSLL을 투자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0% 빠지겠죠? 왜냐? 2배수니까요.
그리고 회복할 때는 22% 반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금 대비 손실입니다. 즉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테슬라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사실 같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손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를 장투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듣고 나서 그죠? 그냥 베팅 사이즈를 그죠? 조절을 해서 그냥 묻어두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선물 레버리지를 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이제는 답이 됐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선물에서 레버리지 투자, 즉 배수를 높이는 거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타형입니다. 단타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단타를 치다는 겁니다. 즉 장투가 아니라 단타 치다는 겁니다. 단타 칠 때. 자,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표를 다시 리뷰해 봅시다. 자,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MDD가 마이너스 77%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은 우리가 2배수만 투자하더라도 청산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움직이는 폭이 더 높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테슬라보다도 더 처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절대 레버리지 장투는 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알트코인에 레버리지 껴서 장투하겠다 하는 건 원수에게나 권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끼는 건 언제냐면은 반드시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 우리가 정말 확신이 강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그때만 해야 됩니다. 자, 즉 이때부터는 우리가 액티브하게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사고 파는 거. 자, 이건 이제 지금부터 방안 2로 이어집니다. 방안 2로. 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액티브하게 트레이딩 하는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죠? 언제 어떻게 사고 팔지 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스터디 3, 4주차까지 듣고 나서 그때 제가 설명 다 드릴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고 파는 게 크립토에서 좋은 건지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 내용까지 듣고 나서 본인이 액티브하게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질 때 이제 그때 우리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성공한 트레이더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현물 가지고 하셨거나 혹은 선물을 하더라도 1배수만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성공한 코인 트레이더들 있죠. 대부분의 코인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현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의 비대칭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실력이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 투자했을 때 승률이 아주 높은 게 아니라면 사실상 레버리지를 끼는 건 사실상 그렇게까지 스마트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레버리지 100배 쓰면서 안전매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원수에게나 권하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잘못 배우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손익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실의 비대칭성을 이해를 했다면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는 내가 정말 확신이 강한 게 아니고서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만 기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앞으로 리스크를 관리 못해서 이제 돈을 크게 잃을 일은 없을 거고, 사실 돈을 크게 잃지 않는 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안 2로 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베팅 사이즈 조절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액티브하게 사고 팔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베팅 사이즈를, 그죠? 베팅 사이즈를 우리가 줄이는 것 말고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코인을 사고 파는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인이 올라갈 때는 투자하다가 내릴 것 같으면 요때 우리가 파는 거죠. 팔아서 내려가기 전에 팔아서 우리가 오른 것만 이렇게 딱 먹고 빠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액티브하게 사고 파는 전략, 이런 거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두 번째 방법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물거래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롱을 하고,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제 롱숏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롱은 뭐냐면은 이제 주가가 오를 때, 그죠? 오를 때 예상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을 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숏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매도인 건데, 공매도는 인버스입니다. 쉽게 말해 인버스인 거죠. 즉 인버스를 투자하는 건데, 인버스는 뭐죠? 인버스는 만약에 코인의 가격이 내리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숏이라 그래요. 즉 인버스 개념입니다. 인버스 개념. 자, 이거는 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롱베팅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숏베팅을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도 지킬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베팅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자, 단점이 뭐냐? 단점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왜냐? 시드머니가 줄어드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액티브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부터는 시드머니를 조금 더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그 라이브 하기 전에, 그죠? 이 스터디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세미나 열었을 때, 그때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액티브 트레이딩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저는 참고로 퀀터스에 있는 이 전략을 가지고 이 3배까지 불린 건데, 중간에 제가 레버리지를 좀 꼈어요. 그러니까 코인이 크게 오를 것 같을 때 레버리지를 조금 껴서 크게 수익을 받고, 이제 코인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레버리지를 줄여가지고 수익을 보는, 이제 이런 액티브 전략을 펼친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비트겟에 있는 타이탄 전략을 가지고 한 거고요. 자, 이 타이탄 전략에 제가 타이틀을 뭘로 잡았느냐? 이렇게 잡았죠. 코인 트레이딩의 정석. 이라 잡았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비트겟 타이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티브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전략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여기에는 어떤 트레이딩 기법들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인 철학,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트레이딩 로직이 하려고 하는 방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손실을 줄인다. 뭔 말이냐? 코인이 내릴 때 손실폭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손실을 줄이고요. 대신에 이익이 나는 구간, 이때가 이익 나는 구간이죠. 이때 약간 느리게 따라가지만 꾸준하게 따라간다. 약간 느리지만 꾸준히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긴다. 이게 액티브 트레이딩의 철학입니다. 즉, 일단 먼저 뭘로 시작하냐? 먼저 우리가 손실은 줄이고요. 손실은 줄이고, 그리고 이익은 추세가 생겼을 때 늦게 따라가지만 꾸준히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 사실 이긴 원리는 심플합니다. MDD가, 그죠? MDD가
많이 줄어있죠. MDD가 22%까지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올라갈 때 조금 덜 따라가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손익비의 비대칭. 손익의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덜 늦게 따라갔을지언정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손익의 비대칭에 의해서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게 이 트레이딩 전략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탄에 있는 이 전략은 제가 이 트레이딩의 정석대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터틀 수업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가져와서 제가 퀀트 로직을 활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사실상 요런 기본적 철학에 의거해서 우리가 액티브 트레이딩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략의 단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사실 말이 쉬운 겁니다. 말이 쉬운 거죠. 자,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추세가 생기면 늦게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하는 건 말은 참 쉽습니다.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이것을 수행하는 건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이 전략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으로 사고 파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더더욱이나, 그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만 들여다보고 거래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이제 요 차트, 그죠? 이게 비트코인을 24시간 투자했을 때랑 비트코인을 우리가 한국 영업시간 기준, 즉 9시에 사서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밤 시간, 이게 제가 기억이 맞으면은 밤 11시에 판다 가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정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맞게 사고 파는 건 맞는 건지 아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게 월가의 트레이더거든요. 월가에서 진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예일대 나오고 하는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니터를 16대를 보면서 트레이딩 하더라도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돈을 잃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 돈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암호화폐는 이게 더더욱이나 어려운 문제다. 왜냐?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액티브 트레이닝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컴퓨터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